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자,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어요. 그렇죠? 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인데요. 네. 조 전 장관은 기소 한 달 만인 2020년 1월 29일에 이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혐의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것은 미뤄왔죠. 그러다가 올해 2월에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서울대가 징계 논의를 다시 개시를 한 건데요. 예.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입장문 내고 반박했습니다.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각 항소해서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노한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지만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면서 이 서울대의 조치가 성급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조 전 장관 측은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원 소청 심사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조 전 장관의 그 아들에게 거짓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아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강욱 의원 사건 이번에 대법원에 회부가 됐다고요? 네, 보통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됐죠.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대법원 소부 구성 대법관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는 사건, 또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들이 주로 회부가 되는데 예. 이 대법원 일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이 사건을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습니다. 예. 최 의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요. 최 의원 측은 검찰이 핵심 증거인 정경심 전 교수의 PC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압수수색 대상자인 정 전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예. 그래서 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택 그리고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에서 나온 이 물증들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 이제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정 전 교수가 은닉했던 PC 저장 매체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최강욱 의원의 사건은 물론이고요. 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좀 주목해볼 대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원합의체에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법의 해석을 놓고 많은 대법원의 고민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광주 비엔날레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어제 오후에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전시 현장 방문했는데요. 시각장애 학생들과 공동작업으로 탄생한 엄정순 작가의 코 없는 코끼리 작품,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유마타루 작가의 천과 같은 혀 등을 감상했고요. 예. 또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광주 비엔날레가 지역과 세대를 넘어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하나 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통해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방문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초청한 거라고요?
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3월에 김 여사에게 직접 이제 와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광주 비엔날레 기간 중 언제라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행사가 빛이 나고 흥행에도 성공할 것이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또 김 여사는 지난달에 한국방문회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도 추대가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 9일에 충남 서천에서 열린 제33회 한산 무시문화제 참석하고 이번 행사 참석이 두 번째 지역 행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역의 문화행사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행사에 역술인 천공이 또 방문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여사가 그 한국방문회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된 뒤에 첫 행사로 한산 모시문화제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이 김 여사가 지난 9일에 이 행사의 개막식 현장을 찾아서 둘러보고 축사도 진행을 했는데 예. 그 다음 날인 지난 10일에 역술인 천공이 이 동일한 행사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예. 천공이 서천 군수도 또 만났다고요? 네, 이 행사장에서 서천 군수와 티타임을 가진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예. 김기용 서천 군수, 김성관 부군수, 또 서천 경찰서 관계자 등을 천공이 만났는데요. 예. 이들이 함께 있는 사진 등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행사장 인근에서 차담을 가지고 함께 또 이동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예. 이동하는 과정은 의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예. 말을 또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 사이에선 여러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천 군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요.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서천 군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서천 군수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김기용 서천 군수, 천공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 지역 주민이 천공이란 분이 왔는데 차 한 잔 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차를 한 잔 한 것으로 그전에는 자신은 현장을 지휘했고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론에 해명했는데요. 예.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알고 보니 천공과 연배도 비슷해서 일상적인 얘기를 나눴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천공이 모시에 관심이 많고 지난 10년 동안 서천을 방문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 입장을 냈어요. 그렇죠? 네, 윤덕민 주일본 한국 대사가 오늘 공개된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입장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한국 국민의 건강 또 안전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직접 안전성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예. 지난달에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낸 바 있죠. 일본 총리로서 자국 국민,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발언을 이제 주일본 한국 대사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직접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그렇군요. 초계기 갈등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은 서로 미국의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과제가 있다면서 이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초계기 갈등 2018년 12월 20일에 광개토 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접근해서 위협 비행한 사건이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일본은 사실 한국이 광개토 대왕함에서 초계기 사격을 목적으로 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송출시켰다라고 한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지난 12일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이 초계기 위협 비행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4년 이상 노력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 사과받은 적은 없고 한국과 일본 측의 입장이 다르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정부와 지금 정부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입장에는 양국이 공감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실무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라는 입장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경제 소식 좀 알아보겠어요. 제가 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의 취업자 수가 2,883만 5천 명. 그러니까 작년 같은 달보다 35만 1,000명 늘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취업자 증가폭이 35만 4천 명이었기 때문에 엇비슷한 수준인데요. 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들어서 이 3, 40만 명 범위에서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거든요. 15세 이상 고용률이 63.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는데요. 특히 OECD 기준인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은 69.9%, 0.7%포인트 오르면서 70% 선에 근접했습니다. 이 두 수치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뭐 지난 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는데 1년 전 뭐 그때 갑자기 또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서 더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서 좀 의미 이렇게 있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게 뭐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 근데 걱정입니다. 20대 이하 청년 취업자는 많이 늘어나질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감소했죠.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30대, 50대에서는 취업자가 늘어났지만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9만 9천 명 감소해서 7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해당 연령대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발생한 취업자 수 감소분이 약 8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만 4천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40대 취업자도 11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산업별로도 짧게 좀 살펴보면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6만 6천 명 늘었고 숙박 음식점업이 12만 8천 명 늘면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 견인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도 지난해 대비 8.7% 증가를 했는데 감소한 업종도 있습니다. 제조업은 3만 9천 명 줄어들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아무래도 반도체나 석유화학 부문의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건설업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6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 또한 건설 수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